안녕하세요.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42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서울 중심가로 출퇴근하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죠. 남들이 보기에 제 삶은 큰 굴곡 없이 평탄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나이에 직장을 구했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제 결혼 생활은 깊은 의심과 원망,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려고 해요. 이야기의 시작은 제 남편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44살의 남자입니다. 저희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처음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빈틈이 없었죠. 결혼 후에도 매달 자신의 용돈을 정확히 계산해서 쓰고 저희 집안의 전체적인 예산과 지출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경제적으로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참 믿음직한 가장이다라고 생각했죠. 결혼 초기에 남편은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한 번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우리가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고정비는 어디로 나가는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저에게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급이 이 정도 들어왔고 고정비가 이 정도 빠져나갔으니까 우리가 이번 달에 저축할 수 있는 액수는 정확히 이만큼이야.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대학에 가고 교육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미리 준비해야 돼. 힘들어도 조금만 더 아끼며 살자. 남편은 늘 미래를 계약하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를 온전히 신뢰했죠. 우리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자 나침반이 누구인지 너무나 명확했기에 저는 남편이 이끄는 대로 편안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는 주변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신 남편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그 단단했던 신뢰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주거래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그리고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 제 눈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아이의 학원비도 야금야금 올랐고 아파트 관리비나 식비 같은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니 당연히 통장에 남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워낙 알뜰한 사람이니 알아서 잘 조절하겠거니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패턴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통장 잔액은 제가 예상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무서운 속도로 아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지 도무지 출처를 알 수 없었죠. 가계부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영수증을 맞춰봐도 그만한 돈이 쓰인 흔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작은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최대한 의심하는 기색을 숨긴 채 부드러운 어조로 말이죠. 여보, 최근에 혹시 내가 모르는 큰 지출이 있었어? 요즘 통장 잔액을 보니까 돈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서 문득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약간은 퉁명스럽고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요즘 이것저것 경조사비도 많이 나가고 회사 일로 써야 할 게 많아서 그래.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어.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모호했고 평소에 꼼꼼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돈이 나가는지 10원 단위까지 설명해 주던 사람인데 저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가 제 머릿속에서 커다란 의심의 씨앗을 키우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제 평화롭던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밤이면 혼자 침대에 누워 곤히 잠든 남편의 등 뒤를 바라보며 수만 가지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자꾸만 돈이 줄어드는 걸까? 내가 모르는 빚이라도 진 걸까? 아니면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그런 끔찍하고 파괴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제 머릿속을 사정없이 점령해버렸죠.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남편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동료들과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켜서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와 연결된 모바일 앱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명세서에 찍힌 낯선 가게 이름들, 식당들, 그리고 가끔 보이는 호텔 이름들까지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모든 평범한 기록들이 의심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자 하나같이 수상하고 끔찍한 음모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남편의 배신을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정말 우연한 발견에서 비롯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 입었던 와이셔츠를 세탁기 바구니에 넣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 조각이 걸렸죠. 꺼내어 보니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상호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연인들이 주로 가는 아주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바로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죠. 그날 남편은 분명 회사에 중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한다며 저녁은 대충 시켜 먹을 테니 먼저 자라고 제게 문자를 보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영수증에 찍힌 결제 금액은 무려 18만 원대였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받은 것처럼 눈앞이 아찔해졌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죠.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혹시 회사 임원분들 모시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느라 남편이 결제한 걸 수도 있잖아. 라며 필사적으로 남편의 변명을 대신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과 분위기 좋은 연인들의 레스토랑이라는 장소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죠. 일반적인 회사 부서 회식이나 업무상 식사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금액으로 이루어지진 않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식탁 위에 그 영수증을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여보, 지난주 목요일에 강남 어딘가에서 밥 먹었나 봐. 세탁하려고 보니까 이 영수증이 당신 셔츠 주머니에서 나왔어. 식탁 위에 영수증을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마치 절대 들켜서는 안 될 극비 문서를 들킨 스파이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찰나의 짧은 반응 자체가 저에게는 남편의 유죄를 증명하는 가장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처럼 느껴졌죠. 남편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아, 그거? 그날 갑자기 회사 거래처에서 아주 중요한 분들이 오셨거든. 그래서 내가 회사 근처 레스토랑으로 모셔서 대접하느라 내가 먼저 개인 카드로 조금 긁은 거야. 나중에 회사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평범한 업무상 식사라고 생각해줘. 그래, 회사 일 때문이었다면 어쩔 수 없지. 다만 앞으로는 이런 큰 지출이 있거나 야근 장소가 바뀌면 미리 나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저는 일단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넘어갔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거대하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찜찜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죠. 그 영수증 사건 이후 저는 거의 강박증 환자처럼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매일같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고 경제를 관리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죠. 이건 이미 관리가 아니라 감시이자 뒷조사였습니다. 제 부정적인 예감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최근 몇 개월 동안 남편의 카드 내역에는 서울 곳곳에 고급 호텔 라운지, 세련된 이탈리안 레스토랑, 분위기 좋은 외곽의 카페들이 주말도 아닌 주중에 빈번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것은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출 패턴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만 되면 남편은 어김없이 강남이나 서울 외곽 어딘가에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인터넷 사이트에 남편의 외도 의심 신호, 바람 피우는 남편들의 공통된 특징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기에 이르렀죠. 밤새도록 모니터 화면을 스크롤하며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제 의심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임을 확증해 주기에 너무나 충분했죠. 정기적인 늦은 기가, 신용카드 지출의 비정상적인 증가, 배우자의 대화 깊이, 휴대폰에 대한 과도한 집착, 모든 항목이 지금 제 남편이 보이고 있는 행동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 남편이 그 정직하던 사람이 정말로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죠. 신용카드 명세서라는 물증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저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으로 손을 뻗은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몰래 훔쳐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핸드폰을 집어든 제 두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의심이라는 거대한 늪에 온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기에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의혹의 끝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죠. 남편의 패턴 잠금을 풀고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청구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역시나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기록들이 있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특정 번호 하나와 거의 매일같이 그것도 주중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전화번호부에는 그 번호가 이름이 아닌 그저 마침표 하나로 저장되어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번호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하게 모르는 번호였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손에 힘이 빠져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어. 저는 그 의문의 번호를 조사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인터넷 역번호 검색 사이트에 번호를 입력해보기도 하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서 프로필 사진이 뜨는지 확인해보기도 했으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검색창에도 그 번호를 쳐보았죠. 하지만 철저하게 숨겨놓은 것인지 그 어떤 정보나 사진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불확실성과 철저한 은폐가 오히려 제 의심과 공포를 눈덩이처럼 키웠죠.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 제 상상력은 더욱 잔인하고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불안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던 저는 결국 직장 동료들에게 은근슬쩍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아주 조심스럽게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요즘 남편이 예전이랑 다르게 주중에 자꾸 늦게 들어오고 일이 많아서 야근한다고 핑계를 대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우연히 보니까 자꾸 평일 저녁에 강남이나 외곽에 있는 좋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결제된 기록이 나오면 이거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부녀 동료들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렸죠. 언니, 그거 100%야. 절대 예민한 거 아니야. 그거 아주 전형적이네. 내 고등학교 친구 남편도 딱 그랬거든. 맨날 프로젝트나 뭐다 야근한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카드로 상견녀랑 주말마다 데이트 다니고 맛집 투어 다니던 거였어. 결국 외도로 이혼했잖아. 어머, 정말? 내 남편도 그럼 진짜 그런 걸까? 언니,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당장 남편 핸드폰 잠겨있으면 몰래라도 패턴 알아내서 카톡이랑 통화 녹음 다 뒤져봐. 이제 애도 크고 고등학생인데 언니 인생 지키려면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증거 모아야 돼. 바람 피우는 인간들은 절대로 먼저 자백 안 한다. 동료들의 격양된 조언과 확신에 찬 목소리는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깊은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나를 기만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 있다고 완전히 굳게 믿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저는 물을 마시는 척 다가가 슬쩍 화면을 훔쳐보려 했고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잠시 분리수거를 하러 가거나 마트에 간다고 외출할 때마다 어느 마트 가는데? 왜 거기로 가? 언제 올 건데? 라며 치조하듯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지만 제 귀에는 그 모든 대답이 엉성하게 짜여진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우리 집의 무거운 공기는 결국 사춘기인 딸아이에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고등학생 딸아이가 거실로 나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엄마, 요즘 아빠랑 무슨 일 있어? 아빠랑 싸운 거야? 요즘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도 안 하고 집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나 독서실에 있다가 집에 오기가 싫어질 정도야.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예쁜 딸. 아무 일도 없어. 엄마가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 아빠랑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알았지?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회사에서 단 1분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죠. 계속해서 남편의 핸드폰 화면이 아른거렸고 그 지워지지 않는 전화번호 뒤에 도대체 어떤 여자가 비웃으며 서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은 분노와 미움, 배신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자책감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긴 세월 동안 내가 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저 남자를 위해 바친 청춘과 노력이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남편의 건강을 위해 도시락을 싸주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남편의 옷을 정성껏 다려 챙기고 내 몸이 부서져라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해온 제 삶이 너무나 가련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철저히 배신한 남편에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상상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자 저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이죠.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다행히 그날은 딸아이가 밤늦게까지 학원 자습이 있는 날이어서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죠.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불을 켜며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은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들어왔으면 당장 거기 가방 내려놓고 이리 와서 앉아봐. 우리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남편은 신발을 벗다 말고 멈칫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극심한 혼란스러움이 교차하고 있었죠. 갑자기 왜 이래? 불도 안 켜고 무섭게. 무슨 일인데 그래? 당장 이리 와서 앉으라고. 저는 거실 가죽 소파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며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락에 엉덩이를 거치고 앉았죠. 그의 태도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처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서 제 분노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부터 당신한테 몇 가지 물어볼 거야. 내 눈 똑바로 보고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없이 정직하게 대답해. 알았어? 그러니까 대체 뭔데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건데. 당신 휴대폰에 찍힌 그 이름 없는 번호, 마침표 안으로 숨겨둔 그 번호 대체 누구야? 매일같이 낮이고 밤이고 문자 주고받고 전화통화 길게 하는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냐고. 제 다그침에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입술을 바르르 떨었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번호는 왜 말을 못해? 왜 어버버거리는데? 대답해. 당신이 지금 숨어서 만나고 있는 그 배우가 누구냐고. 거래처 사람? 웃기지 마. 거래처 사람이랑 새벽에 문자를 주고받아? 솔직하게 말해. 그럼 누구야? 솔직하게 말해.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남편을 향한 증오심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줘. 제발 부탁이야. 당신이 지난 2년 동안 내 뒤에서 지저분하게 해온 짓거리들 변명하겠다고? 매달 통장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거액들. 평일 저녁마다 강남 레스토랑이랑 호텔 라운지에서 사 먹은 그 수십만 원짜리 영수증들. 그리고 그 번호랑 주고받은 수백 통의 통화 기록들. 내가 바보인 줄 알지? 당신 신용카드 명세서도 다 확인했어. 당신이 밖에서 어떤 더러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남편은 제 격렬한 폭로를 묵묵히 듣더니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저에게는 당신 말이 다 맞다. 내가 바람을 피웠다라고 순순히 죄를 인정하는 무언의 자백처럼 느껴졌죠.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더럽게 숨막히게 살 바엔 오늘 끝장내자.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거지? 솔직하게 말해.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돈 빼돌리고 호텔 다닌 거잖아. 그래, 떳떳하게 이혼하자고 말 좀 해보란 말이야. 왜 벙어리가 됐어? 저는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며 거실에 있던 쿠션을 남편을 향해 던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도 아니고 아빠 자격도 없어. 당신은 그냥 우리 가정을 갉아먹은 가짜 남편이고 사기꾼이야. 그동안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편인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내 피 같은 돈 빼돌려서 딴 년이랑 희희낙낙거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가정을 처참하게 부숴버리니까 속이 시원하니?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맨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목이 메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신체적인 통증도 함께 밀려왔죠. 여보,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여보, 내가 지금부터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갈 거야. 딱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군말 없이 나를 따라와 줄 수 있어? 모든 걸 당신 눈으로 직접 봐줘. 보고 나서도 당신이 내게 이혼 서류를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면 난 아무런 조건 없이 재산 다 포기하고 조용히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줄게. 하지만 제발 마지막 한 번만 나를 따라와줘.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빛이 제 굳어있던 마음의 빗장을 흔들었죠. 대체 어딜 가길래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그래, 마지막으로 무슨 변명을 늘어놓는지 똑똑히 봐주마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좋아, 사인하겠다는 약속 지켜. 도대체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줄 테니까. 저는 외투를 걸치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뒤를 따라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차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시동을 걸었죠.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는 서울 중심가를 벗어나 한참을 달리더니 서부간선 도로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낡은 대학가 골목으로 진입했죠.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다소 음산하고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들이 밀집한 동네였습니다. 남편은 낡고 허름한 어느 오피스텔 건물 앞 주차장에 차를 멈춰 세웠죠. 여기가 어디야? 당신 왜 나를 이런 구석진 곳으로 데려온 건데? 여보, 미안한데 여기서 차 안에서 딱 10분만 기다려줄 수 있어? 내가 지금 올라가서 누군가를 데려올게. 그 사람을 보면 다 알게 될 거야. 누구를 데려온다는 건데 숨기지 말고 말해.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쉬며 차문을 열고 어두운 오피스텔 입구 안으로 허겁지겁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죠. 혹시 여기가 상간녀가 사는 아지트인가? 나한테 내 연료를 보여주고 뻔뻔하게 나오려는 심산인 걸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렇게 15분쯤 흘렀을 때 오피스텔 입구의 낡은 유리문이 열리며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곁에는 여자가 아니라 앳된 얼굴의 한 젊은 청년이 서 있었죠. 청바지에 수수한 후드티를 입은 고작해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은 청년을 데리고 차로 다가와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목이 맨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여보, 이 아이가 누구냐면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내 친구 민우 아들 준호야.
청년은 차 안에 저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호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하얗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친구 아들이라니. 왜 여기에? 여보, 여기서 말할 게 아니니까 일단 우리 다 같이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숨김없이 설명할게. 준호도 다 동의했어. 제발 집으로 가자. 우리는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죠. 돌아오는 차 안은 그 전보다 더 깊은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분노의 침묵이 아니라 거대한 의문과 당혹감의 침묵이었습니다. 집 거실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죄인처럼 거실 소파 귀퉁이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저와 남편도 그 맞은편에 앉았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시더니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줘. 약 1년 반 전이었어. 나한테 민우 처갓집 식구로부터 연락이 왔었어. 민우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겨진 민우 아내마저 암으로 얼마 못 가 하늘나라로 가버렸거든. 순식간에 고아가 된 준호한테는 다른 친척들이 있었지만 다들 형편이 어렵다며 민우가 남긴 빚을 핑계로 준호를 서로 안 맡으려고 등을 돌렸다더라고. 당시에 준호가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는데 당장 학비는커녕 생활비도 없어서 대학을 자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뜻밖의 이야기에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 친구 민우가 어떤 사람이야. 나 대학 다닐 때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때 말이야. 자기 자취방 내주고 막노동 뛰어가면서 내 등록금 보태주던 녀석이야. 나한테 민우는 친형제보다 더 깊은 은인이자 평생 갚지 못할 빚이 있는 사람이지. 그런 민우의 하나뿐인 핏줄이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려는데 내가 그걸 모른 척한다면 난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준호는 정말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야. 당장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당신한테 차마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 우리 집도 딸아이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이자에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구 아들을 위해 매달 지원하겠다고 하면 당신이 현실적으로 반대할 게 너무나 뻔했으니까 돈 문제로 당신과 싸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겁이 났어. 그래서 정말 미련하게도 나 혼자 조용히 민우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던 거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준호의 대학교 등록금을 내가 마련해줬고 준호가 기숙사에서도 쫓겨나 갈 곳이 없게 되자 내가 급하게 저 대학가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방을 얻어줬어. 그리고 준호가 공부하면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 생활비까지 보태주다 보니 지난 1년 반 동안 내 주거래 통장에서 매달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빠져나갔던 거야. 당신한테 가계 보여줄 때 숨기느라 내 보너스 나온 것까지 다 쏟아부었었고. 제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카드 명세서에 찍힌 그 강남 레스토랑이랑 호텔들은 다 뭔데? 왜 그런 데를 다닌 거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해명했습니다. 준호가 나한테 신세 지는 게 너무 죄송하다고 학업의 시간에 알바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그래서 내가 준호를 타이르고 만나느라 준호가 알바하는 강남역 근처로 내가 퇴근하고 자주 찾아갔던 거야. 내 자식 같은 아이한테 삼촌으로서 든든하게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내 용돈 아껴뒀던 카드로 강남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걸 사줬던 거고, 호텔 기록은 준호가 부모를 모두 잃고 법정 대리인이나 신용 상태가 복잡해서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게 정말 어려웠어. 서류 처리가 너무 복잡해서 강남에 있는 대형은행 본점 대출 상담실이랑 자산관리센터를 같이 돌아다녔어. 상담 시간이 길어져서 은행 건물 1층에 있는 호텔 커피숍이랑 라운지에서 준호랑 같이 서류 검토하고 계약서 작성하느라 카드 전표에 호텔 이름이 찍혔던 거야. 당신이 오해한 화요일 목요일은 준호가 공강인 날이라 내가 퇴근하고 만나서 서류 정리해주던 날이었고. 그럼 이름도 없이 숨겨둔 그 번호는? 남편의 곁에 있던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신 대답했습니다. 이모님, 그 번호는 제 번호가 맞습니다.
제가 삼촌한테 절대 제 이름을 전화번호부에 저장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혹시라도 이모님이 삼촌 핸드폰을 보시다가 제 이름 발견하시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한테 돈을 보내주고 계신 걸 눈치채실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저 때문에 두 분이 돈 문제로 부부싸움 하실까봐 철없게도 제가 삼촌한테 제 이름 대신 그냥 점 하나로만 남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삼촌은 저 때문에 오피스텔 계약하랴, 은행 가시랴, 바쁘셔서 저랑 수시로 연락하셔야 됐고요. 모두 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모님. 준호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후드티를 적셨어요. 모든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추잡하고 더러운 외도의 증거라고 확신했던 모든 기록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따뜻한 남자가 먼저 떠난 절친과의 의리를 지키고 고통받는 친구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남몰래 흘린 땀방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오만함과 얄팍한 의심이 부끄러웠어요. 여보, 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제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제 손을 꼭 잡았죠. 아니야 여보, 내가 당신한테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논하지 않은 게 100번 1000번 잘못했어. 내 미련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마음 아파할까봐 숨겼던 건데 결과적으로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잖아. 당신이 나를 의심하고 얼마나 밤새 가슴을 졸이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의심하게 만든 내 잘못이야. 여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오히려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자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제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 행복했던 가정을 이혼 위기까지 몰고 가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당신이 내 명세서 뒤져보고 변호사까지 만나러 다녔다는 얘기 들었을 때 난 당신 원망 안 했어. 얼마나 내가 믿음을 못 줬으면 내 아내가 저렇게까지 외로이 싸웠을까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미안해 여보. 제 가슴이 너무만 먹먹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죠.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삼촌은 오직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혼자 남겨진 저를 살리려고 무리해서 저를 돌봐주신 것뿐입니다. 저 때문에 두 분이 이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었더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삼촌을 용서해 주세요. 삼촌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신 분이에요. 준호의 진심 어린 오열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제가 지난 몇 달간 저지른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제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남편의 지갑을 뒤지고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보고 욕실에 들어간 사이 핸드폰 패턴을 풀어 뒷조사를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남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험담을 늘어놓았던 제 추악한 모습들. 반면 제 남편은 자신의 용돈을 10,000원 한 장 쓰지 않고 아껴가며 세상을 떠난 친구의 아들을 학업의 길로 이끌기 위해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불륜남으로 낙인 찍고 이혼하자며 소리를 질렀던 거죠. 저는 결국 바닥에 엎드러져 대성통곡을 터뜨렸어요. 내가 당신을 눈꽃만큼도 믿지 못했어. 당신의 그 정직한 성품을 믿어주지도 못하고 얄팍한 영수증 쪼가리 하나에 눈이 멀어 당신을 몰아세웠어. 당신 핸드폰까지 뒤지면서 괴물처럼 변해버린 건 나야. 내가 최악의 아내야. 여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엎드려오는 저를 거칠게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죠. 저 역시 남편의 셔츠가 흠뻑 젖을 정도로 얼굴을 묶고 아이처럼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하지 마. 울지 마. 이건 당신 잘못이 절대 아니야.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소통을 깨트린 내 잘못이야. 당신이 의심하고 화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 준호는 저희 부부가 서로를 껴안고 오해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거실을 잠시 비켜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쯤 남편과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지난 1년 반 동안 쌓인 모든 아픔과 서러움을 눈물로 씻어내렸죠. 그날 밤 오해가 완벽히 풀린 후 남편은 제게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세부 내역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통장에서 나간 돈이 정확히 준호의 몇 학기 등록금이었는지, 오피스텔 월세가 얼마였는지 가계부를 보여주었죠. 남편의 세상을 떠난 친구 민우를 회상하며 민우가 마지막 순간에 나한테 준호 잘 부탁한다고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 내가 힘들 때 조건 없이 나를 살려준 친구였는데 그 자식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외면하면 난 죽어서 민우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 하고 고백했습니다. 왜 바보같이 그걸 나한테 끝까지 말 안 했어. 나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 아니야, 여보. 친구 아들이라도 당신 은인의 아들이라면 나도 기꺼이 도왔을 거라고. 알아. 당신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남편은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핸드폰을 켜서 서초동 이혼 전문 변호사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죄송했지만 단 1분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실례지만 제가 지난 월요일에 신청했던 이혼소송 상담과 모든 절차를 지금 당장 전면 취소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변호사는 매우 당황스러운 어조로 제게 되물었죠. 아니, 사모님?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분의 명확한 외도물증과 통화기록을 가져오시겠다며 당장 소장 접수해달라고 하셨잖아요.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변호사님. 제가 전적으로 남편을 오해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배신한 추잡한 인간이 아니라 먼저 떠난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세상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은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서류는 다 폐기해주세요. 단호하게 전화를 끊은 후 핸드폰을 내려놓자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부서져 내리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그 오해의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가정은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죠. 저와 남편은 이제 그 어떤 사소한 비밀도 남기지 않는 완벽한 동반자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준호의 남은 학비와 대학원 학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죠. 매달 나가는 돈이 이제는 아깝거나 의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남편의 소중한 은인이 남긴 아이를 살리고 한 청년의 미래를 밝혀주는 고결한 가치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제 스스로도 커다란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해 봄, 준호는 당당하게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전액 장학생으로 당당히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죠. 준호의 대학원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주말을 이용해 준호가 살고 있는 그 대학가 근처에 낡은 오피스텔을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의심과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허름한 건물이 이제는 한 청년의 꿈이 자라난 보금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호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이모님,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준호 대학원 합격에 전액 장학생까지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준호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저는 준호의 든든한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호는 제 품에 안겨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님, 저 정말 삼촌이랑 이모님께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인데도 저를 친자식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신 이모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저 중간에 공부 포기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님. 제가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반드시 삼촌과 이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청년의 눈가에 맺힌 맑은 눈물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편의 거친 손을 지그시 잡았어요. 준호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 위로 15년 전에 제가 첫눈에 반했던 그 순수하고 책임감 넘치는 따뜻한 실루엣이 겹쳐 보였죠. 지금도 저희 부부는 매달 한 번씩 주말이 되면 반찬을 가득 싸들고 준호의 연구실을 찾아갑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학문에 열중하며 국가 인재로 성장해가고 있는 준호의 든든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과 함께 하늘에 있는 민우 씨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다는 따뜻한 위안이 밀려오죠.
저는 이 폭풍 같은 사건을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진리 하나를 배웠어요. 부부관계에서 신뢰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춧돌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신뢰는 가만히 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오해라는 거센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라는 날카로운 가시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그 오해의 실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직면하며 함께 극복해 나갈 때 신뢰는 이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단단한 무쇠처럼 단련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